네, 안녕하십니까. 희망 리턴 패키지 강사 이철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목을 잡을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잡은 그 제목은 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 신용관리 이론과 실제 1을 강의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같은 주제로 이론과 실제 2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크레딧팩 대표이면서 금융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영공학 박사이면서 공인 경영지도사이고 회생기업 경영관리사입니다. 회생기업 경영관리사를 하면 회생기업들,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부도가 나서 이렇게 법인 회생을 할 때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키워드를 볼 것 같으면 신용 등급, 신용 관리, 재무 관리, 정책 자금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어떤 신용 등급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은 이제 재무 관리적인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신용을 관리하는 목적은 그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에서 금융산업융합론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부장 등을 이제 역임했습니다. 사회활동으로서는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도전 성공센터 등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룹의 어떤 컨설팅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평가위원, 그 다음에 R&D 지원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서로서는 이제 기술창업 오픈소스, 창업경영 오픈소스 이렇게 이제 저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교시에는 신용관리의 중요성, 두 번째는 신용평가 시스템 이해, 이게 이제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각 챕터별로다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교시에는 대거래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신용평가 등급 향상 방안,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사례를 이제 CRC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각 챕터는 약 20분 정도 이제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교시는 한 40분 정도로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2교시에서는 이제 60분인데 한 5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3챕터를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강의 편성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신용관리 이제 중요성 부분이죠. 신용관리의 중요성 부분인데, 뭐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커티스는 이제 신용은 당장의 어떤 현금 지불 없이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포세타라는 분은 이제 신용은 차용할 수 있는 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기업에서 말하는 신용이라는 것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과 관련된 거는 이제 금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금융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기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빌려서 1년 후, 2년 후에 갚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금융이라고 하고, 그런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신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자들은 그 신용의 전제 조건 6C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라고 해서 인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향이죠, 성향.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용이 판가름 난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표자의 그 인격,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출을 해서 갚을 수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또 그거를 좀 지연시키고자 하는지, 이런 캐릭터적인 측면이 굉장히 신용에서는 중요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지급 능력이라고 해서 캐패서티, 지급 능력인데, 기업이 돈을 빌려서 그거를 갖다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본이라는 건데, 그 캐피탈입니다. 이 자본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인기업의 이제 자본금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본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환경, 경제 외부 환경을 이제 그 신용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은 본인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산업의 산업군에 대한 신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외부 환경 사항을 파악해서 신용을 좀 판가름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산업과 또 여타 산업 비교하는데 의료산업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 팽창하는 거라고 하면 그 의료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그 신용 상태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담보, 콜렉터럴이라는 게 담보라는 의미인데요. 이 담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대출을 할 때 많은 부분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담보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물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신용을 창출할 수가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그렇게 해서 신용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 많이 이제 생성하게 되고 기업들은 이러한 담보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커버리지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매출채권 보험이라든가 보험을 들므로 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해지함으로써 본인의 신용이 높아지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 자금을 차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신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금융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금을 빌려서 활용하는 것이 금융이다. 금융을 위해서는 신용이 필요하다. 신용에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 6개가 있는데 캐릭터, 그 다음에 지급 능력, 캐패시티, 자본 캐피탈, 그 다음에 환경, 컨디션, 그 다음에 담보, 콜레터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 커버리지 이런 요소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제 소상공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소상공인은 이제 5명에서 10명 정도 이런 대상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나 도소매는 5명 미만인데 이런 신용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소상공인도 그 본인의 어떤 신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용관리 중요성에서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은행들은 그 BIS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본 충당에 대한 그 압박을 받고 있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자 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은행에서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금융거래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그 금융거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더 어려운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이런 그 신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용에 따라서 그 대출의 어떤 규모라든가 금리가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은 더욱더 그 대우를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금융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은 정말 이 기업이 신용도가 높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용등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건데,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 높은 기업에서는 금리라든가 보증료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서는 보증료라든가 이자에서 또 그 비용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의 중요성은 이제 점점 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영 개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대표자들은 신용관리에 이러한 측면을 이제
깊이 생각해서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1챕터가 좀 신속하게 좀 지나간 것 같아요. 1챕터와 2챕터를 갖다가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3개 챕터 남아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좀 시간을 좀 할애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는 이제 재무적 항목과 비재무적 항목을 통해서 신용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무 항목이라는 것은 과거 자료죠. 그리고 연간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 21년도에 그 성적표가 어떤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재무 항목적인 측면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결산서류가 3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기록 관리한 것이 재무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비재무 항목은 약간의 어떤 미래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기적인 어떤 경영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비재무적 항목이라고 볼 수 있죠. 통상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기업들을, 이를테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재무 항목들을 많이 본다면, 투자라든가 미래지향적인 벤처 투자 그런 기업들은 비재무 항목을 보고서 기업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신용정보관리기관에서, 또 신용정보관리기관이라 하면 신용평가기관도 있겠고 금융기관도 있겠고 보증기관도 있을 겁니다. 이런 쪽에서도 비재무적, 정성적 신용분석을 통해서 그 평가 기준을, 비중을 또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비재무 항목이냐? 그거는 이제 경영자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신용상태, 금융거래 상황, 세금 공과 납부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재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기업들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 기업의 신용도도 실제로 그 본 기업의 그 신용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어떤 인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그 기업의 그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은 이제 신제품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허권이라든가 실효신앙권 등으로서 이제 지적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때 이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무항목 부분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재무항목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지만 자산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재무항목과는 별도로 비재무항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신용을 보강할 그런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이라는 것은 그 주는 사람, 공급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한다고 해서 정책자금이 조달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가 조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니까는 공급자가 주고 싶은 기업이 되도록 그 자금 수요자들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과거 자료인 재무 항목뿐만 아니라 비재무 항목을 관리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금융기관, 보증기관 이런 쪽에서 어떻게 신용평가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용평가기관에 신용등급을 의뢰할 때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뭐 금융기관이든 보증기관이든 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회사의 어떤 회사 소개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공부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제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거죠. 법인 등기사항을 이제 증명하는 내용인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또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자가 건물이든 임차 건물이든 다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죠. 특히
자가 공장이라든가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관리를 굉장히 유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 부동산에서 공시된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권리사항, 그러니까 소유자와 권리침해 사실 등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뭐가 있느냐? 설립일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법인의 업력을 산정할 때는 법인에 기록된 설립일자가 우선해서 표현해야 되고, 이후로다가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개업일자가 이제 표기해야 되는. 그런데 법인 등기부번에 있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자본금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 법인에서 자본으로 다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규모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누구나 뛰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래처 또는 보증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는 해당되는 이러한 공부들을 직접 뛰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행정정보가 있는데 이런 행정정보는 이제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본인이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등록상 어디에 대표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납세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지, 통상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원을 받게 되죠. 그걸 사업자 등록 증명이라고도 하고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1개월 이내 자료를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납세 증명도 마찬가지로 국세나 지방세의 납세 증명도 1개월 이내 것을 띄어서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개월이 초과돼 버리면 벌써 신용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뭐냐?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은 당초에 개업할 때 또는 업종이 추가될 때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감안해서 발급하는 것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은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발급일자가 최근일로 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세청 자료로서는 이제 부가세 증명원이 있는데 이 부가세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기별로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요소로 인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이제 자금이 경색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름에는 빙과류가 많이 팔리겠죠. 그럼 계절적 요인으로다가 여름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겨울에는 매출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금이 경색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부가세 증명원을 통해서 계절적 요소로서 매출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거래 정보인데 이거는 이제 대표자가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이제 확인을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라고 하는데 이 전자금융 확인서에는 원금 또는 이자의 연체사항이 기록되게 됩니다. 원금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이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서류들은 이제 직접 금융기관에서 이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무회계, 재무자료죠. 회계자료는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매입 매출처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받게 되죠. 요거는 뭐 통상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받아서 거래처의 어떤 신용 상태를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인데 통상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3개년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런 거를 받아서 이제 신용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자료로서는 이제 주주명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자가사업장이거나 자가주택인 경우에는 뭐 임대차 계약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의 어떤 진위 여부들은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비교적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진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드린 것은 뒷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이제 정량적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과 더불어 성장성 등 경영 전반의 이제 신용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는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치의 모든 거래 내용이 집약돼서 있는 것이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과거 자료 1년치, 2년치, 3년치의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는 이제 과거 자료라고 해서 약간 터부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업이 걸어온 길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 첨계산서 등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기업이 운영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기업 활동을 할 때는 그 현금이라는 것은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액이 돌아야 기업이 운영될 수 있듯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상황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신뢰성, 이 기업에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진실된 것인지, 통일성은 있는지, 계속성은 있는지, 비교 가능한지, 공개성은 있는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할 때 재무제표의 불신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을 필터링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재무상은 세무사나 회계사님이 이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량적 재무제표는 기간 비교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가 어떻고 재작년이 어떻고 올해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이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여타 업종, 타업, 그러니까 동일 업종의 그 타사들의 평균치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계속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량적 평가에서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일단은 그게 현재 장부랑 일치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분석을 합니다만은, 실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현금과 예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금 명세서라든가 통장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판매처별로 이제 원장들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잔액이 일치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에 있어서도 이제 실물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투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장부에만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신용평가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그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지만, 보증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이제 실사를 할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인터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올바르게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장기 보유 목적이라 하면 이걸 이제 투자 유가증권에 이제 분리를 한 건지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제 위치를 잡아줘야 비율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목본 구성비 분석, 그 다음에 기간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량적 평가 지표 중에서 이제 받으러 온 부분인데, 요즘에는 그냥 어음을 받지 않고 그냥 매출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거래처별은 이제 매출 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음 기입장이 이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하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재고 자산을 통해서 분식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고 자산에서의 어떤 평가가 적정한지, 이게 뭐 개별법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선입선출법을 따른 것인지 후입선출법을 따른 것인지, 그리고 재고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계속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기업의 신용도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다 보니까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속성의 원칙을
계속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고정 자산이 있을 때는 이게 고정적으로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산이 전부 다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감가상각을 안 하고 놔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감안 상황으로 이제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감가상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상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자꾸 변경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 그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성적 평가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정량적 체크 포인트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비율 분석이라든가 그런 그 회전 기간 이런 거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단위별 이제 그 확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정성 평가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정량화해서 정성적 평가를 하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 소득세, 법인 기업은 법인세고 개인 기업은 소득세죠. 그 다음에 부가세를 잘 그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체크 포인트는 필터링 요소로 활용합니다. 즉 체납이면은 원천적으로 신용 등급을 최하위를 준다든가 아니면 금융을 아예 거절하는 그런 요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의 정성적 체크 포인트는 필터링 대상이다.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켜야지만 신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신용 등급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에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신용 등급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금융거래 이제 확인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데 차입금이 얼마나 많은지, 담보가 있는지, 연체가 있는지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이제 그 성실도를 이제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연체가 있으면은 원천적으로 일단은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표자나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소유 부동산에 여러 가지 권리 침해 사실이 이제 기록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가등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기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압류랑 가처분, 이런 가등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6개월 이내에서는 그게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그 거래업체에서 가압류가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그걸 조속히 해소하고 냉각 기간 6개월 이상을 경과된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지 만약에 이제 어저께 뭐 가압류를 해소하고 오늘 가서 상담하면 대부분 그 가압류로 인한 영향 관계가 법인과 이 대표자 개인 기업에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권리 침해 사실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그 정성적 체크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신용등급의 그 필터링 그 요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절대적으로 그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체 여부, 그다음에 체납 여부, 그다음에 권리 침해 여부 이게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용 평가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경영자 또는 이제 경영실권자에 대한 경력인데요. 경영자가 실제 경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상의 경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경영자를 이제 전문 경영인이라 하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실권자, 실제 경영자를 경영실권자라고 하는데 이 두 분 다 경력에 문제가 없는지, 세평은 괜찮은지, 역량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거 보면은 이제 법인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자의 사모님이죠. 부인을 대표자로 앉힐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대표자의 남편에 대한 신용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사업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학력과 그 다음에 이제 동종업종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금에 대한 그 조달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페이퍼워크로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야 이게 이제 수익으로 되고 거기서 현금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바드로움 같은 경우에는 언제 회수될 것인지, 그 다음에 미수금이 언제 또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표로다가 만들어서 좀 계획을 잡아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자금들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평가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도식화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재무 모형이 있죠. 이건 계량적인 겁니다. 계량적인 거고, 그 다음에 비재무 모형 해서 이제 비계량적인 요소들이 있고, 대표자 모형, 개인 신용 상태를 합해서 결합 등급해서 등급이 나오고요. 여기서 필터링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각 모형, 재무 모형과 비재무 모형도 중요하고 대표자 모형, 요거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필터링 부분이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이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터링을 통해서 등급이, 신용 등급이 이미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터링 항목도 챙겨야 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요거 필터링에 저촉이 안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재무 모형과 비재무 모형 그리고 대표자 모형을 통해서 신용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항목과 산식을 해놨는데요.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세부 내역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이제 용어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 부분에서는 이제 유형 자산에 대비 부채라든가 금융비용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고요.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매출액의 이제 경상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총자본에서 투자 효율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변동성에 있어서는 이제 장부 가치의 어떤 그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활동성에서는 재고자산 회전율, 활동성에서 회전율을 보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드러났고요. 현금 흐름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각 이제 구분해서 안정성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유용한 항목을 추려가지고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돼요. 수익성도 마찬가지고요. 활동성, 성장성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는 기관들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보증기관 중에서도 기금별로다 또 내용이 틀릴 수 있고,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은행별로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계량적 요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건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산업위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이거를 잘 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산업군은 이제 도메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제품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구매와 생산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구매는 원자재 구매라든가 이런 게 안정성이 있는지, 판매 위험에서는 이제 거래처가 다양하고 그 주거래처의 신용도가 좋은지, 그 다음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건전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건전성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 쪽에서는 이제 경영자 위험, 왜냐하면 CEO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경영진의 안정성이 있는지, 경영진이라 하면 이제 이사님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사님들이 신용 상태가 불량이면 그것도 법인 기업의 신용 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어떤 개인 신용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노사관계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재무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현금 흐름, 그다음에 자본 조달 능력, 자본 조달 능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신용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는 이제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생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이를테면 뭐 공해 방지 시설이라든가 제조물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다 관리가 이루어져야 경영 위험에서도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이 장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다가 그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는 신용 등급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트리플 A, 더블 A, 그다음에 트리플 B, 더블 B, B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B 등급을 맞습니다. 그게 보통입니다. 보통 나쁜 게 전혀 아니고요. 이런 그 B 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 안정성이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고, 더블 B는 이제 보통 이상이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공공 조달을 할 때는 더블 B 이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더블 B 이상은 이제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장 더 보면 여기 이제 보통이 B인데 보통보다 이하인 경우는 트리플 C인데, 트리플 C나 더블 C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 조달이 좀 어려운 그런 거죠. 여기서 무등급이라는 건데 이거는 자료 조사와 나 이런 것이 이제 불가능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신용 등급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표현되는 신용 평가 등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일단 이 1교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고요. 2교시는 좀 심호흡을 하고 거기는 이제 섹터가 이제 3개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까 1교시는 이 정도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